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 시장 귀퉁이에서 나물 팔아 모은 이 낡은 아파트가 내 전부였다. 내 평생 땀 흘려 얻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딸 미영이가 나를 보살폈다. 미영이는 참 착한 딸이었다. 늘 상냥하고 헌신적이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내 몸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당뇨였다. 혈당 수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280, 어외 80은 기본이었고 힘든 날에는 310, 3기홍을 넘나들었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노트에 다 적어놨잖아요. 미영이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주고 식단을 꼼꼼히 기록했다. 내가 혹시라도 잊을까봐. 우리는 4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고 약의 종류도 몇 번이나 바꿨다. 나는 시키는 대로 철저히 따랐다. 단 한 번도 약을 거른 적이 없었다. 미영이가 그 모든 것을 공책에 적었기 때문에 잊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혈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높았다. 몸은 이제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온몸에 기운이 쭉 빠져서 물 마시러 부엌에 가는 것도 산을 오르는 기분이었다. 밤에는 목마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이 침침해져서 좋아하는 독서도 멈췄다. 마음이 지친다. 내가 곧 눈이 멀어 손주들 얼굴을 보지 못할까봐, 아니면 뇌졸중이 와서 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가장 무서웠던 건 의사의 말이었다. 마지막으로 갔던 병원에서 의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수년 동안 노력하셨어요.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할머니 몸이 그래요. 나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벽만 바라봤다.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럼 미영이에게 이 집을 남겨줄 수 있겠지. 내가 짐이 되지 않아도 돼. 내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남겨진 손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손주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입꼬리를 올리며 거짓말했다. 응, 할머니 괜찮아. 아주 건강해. 걱정 마. 나는 미영이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미영이는 내 외출을 극도로 제한했고 건강을 위해서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막았다. 모든 식단은 미영이가 결정했다. 나는 완전히 갇혀 있었다. 며칠 전 저녁,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였고 미영이가 준 약도 먹었다. 하지만 약을 먹은 지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온몸에 열이 확 오르고 갈증이 폭발했다. 다음 날 아침, 혈당 수치는 305, 사평가호를 가리켰다.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먹은 약이? 최근 몇 주 동안 나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미영이가 주는 약을 먹거나 미영이가 손수 차려준 식사를 한 후에만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을. 하지만 차마 내 딸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미영이는 얼마나 헌신적이었던가. 매일 약을 챙겨주고 기록까지 해주는 딸이었다. 나도 사람이다. 내 딸을 의심하는 내가 미웠다. 그날 밤 미영이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나는 침대에서 잠든 척했다. 밤 11시 미영이와 사위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다. 미영이는 평소 내 약을 넣어두던 찬장 옆에 서 있었다. 사위가 나직이 속삭였다. 아직도 수치가 저 모양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미영이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다. 나도 몰라. 분명히 통제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상태로는 안 돼. 이 집은 팔아야 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노인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건데. 미영이는 약병들을 꺼내어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약병 중 하나를 다른 작은 봉투에 담긴 정체 모를 하얀 가루와 함께 잠시 동안 흔드는 듯 했다.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하얀 가루가 뭐였을까?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버텨. 곧 끝날 거야. 미영이의 말이 내가 곧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더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공포에 질려 침대에 웅크렸다. 미영이가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아둘 그 약병이 떠올랐다. 그 약은 정말 나를 낫게 하는 약일까? 아니면 미영이는 엄마를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집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더 이상 내 딸을 믿을 수 없었다. 마음이 흔들린다. 며칠 후 시장에서 향신료를 파는 오랜 친구 숙자 아줌마가 불쑥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방문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집 안에 갇힌 지 얼마나 되었을까? 밖은 환했지만 내 눈에는 온통 회색빛이었다. 미영이가 준 약 봉투를 볼 때마다 심장이 움츠러들었다. 어젯밤 나는 내 딸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끔찍한 진실을 엿들었다. 하지만 차마 믿을 수가 없었다. 내 평생 자식에게 헌신했는데 착한 줄로만 알았던 내 딸이. 1. 불신과 의심에 늪화. 나는 일부러 약 먹는 시간을 미뤘다. 미영이가 엄마 약 안 드세요? 하고 재촉할 때까지 꾹 참았다. 미영이가 출근해서 없을 때 혼자 먹는 약은 괜찮았다. 다음 날 혈당을 재면 260, 500수임 정도였다. 여전히 높았지만 그 전에 300을 넘나들던 때보다는 나았다. 그런데 미영이가 눈앞에서 챙겨주던 약을 먹으면 어김없이 30분 안에 속이 확 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왔다. 온몸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드세요? 혹시 몰래 뭘 드신 건 아니죠? 미영이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감시가 담겨 있었다. 내가 물을 마시는 횟수까지 세는 것 같았다. 나는 미영이 눈치를 보며 물을 몰래 마시거나 아예 참았다.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미영이의 행동을 살폈다. 미영이는 아침에 약을 챙겨줄 때마다 늘 부엌 찬장에서 약병을 꺼냈다. 약을 병에서 덜어낸 후 아주 잠깐 몸으로 나를 가렸다. 마치 무언가를 섞는 것처럼. 그리고는 내게 건네주었다. 매번 정확히 똑같은 행동이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다. 미영이는 내 딸이다. 내가 낳은 내 새끼다. 나를 돌보느라 힘들어서 잠깐 짜증을 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늙으면 망령이 든다는데 혹시 내가 혼자 지어내는 망상은 아닐까 두려웠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미영이가 챙겨준 약을 먹은 날은 어김없이 온몸이 쇠약해지고 다음 날 아침이면 혈당이 320, 3일화까지 치솟았다. 반대로 내가 혼자 챙겨 먹거나 미영이가 늦게 들어와 약 드셨죠? 하고 묻고 지나간 날은 그래도 250, 250 선을 유지했다. 미영이가 챙겨주는 약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그 공책을 다시 봤다. 미영이가 꼼꼼하게 기록한 약 복용 시간과 혈당 수치, 내 건강을 위한 헌신적인 기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건 내 죽음을 향한 미영이의 완벽한 통제 계획이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미영이는 곧바로 약의 독성을 더 강화했을 것이다. 내가 내 딸을 의심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도 사람이다. 내가 미영이를 낳았는데 내가 평생을 바친 내 딸인데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이 의심과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싶었다. 듀, 숙자 아줌마와 정향의 비밀. 며칠 후 시장에서 향신료를 파는 오랜 친구 숙자 아줌마가 불쑥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정희야, 문 열어. 내 딸 미영이 잠깐 외출한 거 봤다. 잠깐 얼굴 좀 보자. 미영이가 출근한 틈을 타 숙자가 왔다. 숙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숙자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다.
평생 나물 장사로 단련된 숙자의 손은 따뜻하고 억셌다. 아이고 정희야,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네가 좋아하는 계피차도 못 끓여 먹었지? 나는 흐느끼며 며칠 밤 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미영이의 감금, 치솟는 혈당, 그리고 어젯밤 엿들은 이 노인네 뒷바라지와 곧 끝날 거야 라는 차가운 속삭임, 그리고 정체 모를 하얀 가루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숙자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다. 숙자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정희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건 단순히 불효가 아니다. 이건 살인이다. 내 딸이 너의 당뇨 합병증을 유발해서 자연사로 보이게 하려는 수작일 게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살인이라니. 내 딸이. 숙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네가 말한 하얀 가루 말이다. 내 짐작으로는 설탕이거나 아주 고운 전분 가루일 거다. 당뇨약과 섞어 먹으면 약의 효과를 없애고 혈당을 순식간에 높인다. 값싸고 먹고 나면 흔적이 안 남아서 찾기가 제일 힘든 방법이지.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미영이는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숙자야, 의사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어. 나는 이제 꼼짝없이 미영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를 살릴 방법이 있다. 나는 시장에서 온갖 향신료를 팔지 않았냐. 내게는 헛개나무 뿌리만큼이나 귀한 정보가 있다. 요즘 당뇨병학회에서도 이거대의 효능을 인정하기 시작했단다. 숙자는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어둡고 마른 본고리처럼 생긴 향신료, 정향, 팅샹, 클로브이 들어있었다. 정향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귀한 향신료인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약재로도 쓰였다. 이것이 너의 무기가 될 거다. 미영이는 서양 약만 믿지 이런 전통적인 방법은 무시할 거야. 미영이 몰래 이걸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의사를 찾아가도 미영이에게 먼저 연락할 거고 넌 더 고립될 거다. 숙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내게 구체적인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오늘 밤 물 200소액, 밀리리터에 정향 두 개를 담가두어라. 내일 아침 공복에 마셔라. 유제놀 성분이 인슐린 급증을 막아서 식후 혈당을 15, 사보에서 25 요러까지 조절하는 걸 돕는다. 그리고 77, 일 동안 매일 점심과 저녁 식사 후 정향차를 끓여 마셔라. 위를 튼튼하게 하고 독을 배출할 시간을 벌어줄 거다. 미영이에게 네가 아직 아픈 것처럼 연기하는 동안 너는 이 정향 프로토콜로 몸을 되돌려야 한다. 나는 숙자의 말을 노트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다. 나는 이제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전사였다. 사는 게 다 배움이다. 숙자의 지식과 이 정향이 내 무기였다. 3. 비수처럼 꽂히는 증거들. 숙자가 돌아가자 나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미영이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간 틈을 타 나는 미영이의 주방 찬장을 뒤졌다. 그 하얀 가루가 담긴 작은 봉투를 찾아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고운 입자에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주 작은 숟가락으로 그 가루를 조금 긁어내어 깨끗한 약봉투에 담았다. 이것이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였다. 더 충격적인 증거는 미영이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미영이의 옷장 깊숙한 곳, 겨울옷 사이에 숨겨진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건 대학 시절 미영이의 약물 상호작용 공책이었다. 그 안에는 당뇨병 약물과 고탄수 화물식품의 상호작용에 대한 메모가 가득했다. 메트포르민 당뇨약, 플럴 고탄수 화물 토라 효과, 상실 및 혈당 폭발이라고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미영이는 이 가루가 독약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 옆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다. 손이 떨려 서류 봉투를 열었다. 부동산 처분 위임장,
초안이었다. 내가 서명만 하면 내가 평생 땀 흘려 얻은 2억 5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라 소유권이 미영이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위임장 옆에는 48시간 내 마무리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아파트, 단지 이 낡은 아파트 때문에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내 평생 자식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돈 2억 5천만 원 때문에. 내 딸이 나를 돈으로 계산하고 헌신적인 간병인 가면을 쓰고 나를 서서히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늙은 내 마음을 찢어 놓았다. 사람이란 게 참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눈물을 닦았다. 이제 울 시간은 없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미영이는 내가 바라던 대로 죽어주는 줄 알고 이 집을 가로챌 것이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명예와 평생의 노동으로 얻은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일어섰다. 미영이가 혹시라도 나를 해칠 것을 대비해 미영이 몰래 내 방 장롱 뒤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 시작 버튼을 눌렀다. 이제 미영이와의 모든 대화는 기록될 참이었다. 이 녹음기와 하얀 가루 샘플이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증거가 될 터였다. 나는 환자 연기를 계속했다. 와, 정향의 기적과 은밀한 방역. 그날 밤부터 나는 숙자 아줌마의 정향 프로토콜 R을 시작했다. 밤 10시 미영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물 200, 200ml의 마른 정향 투 개를 담가두었다. 물은 곧 어두운 갈색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영이가 일어나기 전에 정향수를 먼저 마셨다. 향은 강했지만 목구멍을 넘어갈 때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33일 분 후 미영이가 여느 때처럼 아침 식탁을 차려주었다. 엄마, 약 드세요. 혈당계도 여기 있어요. 미영이는 노트에 기록할 준비를 했다. 나는 미영이 앞에서 약을 입에 넣는 신용만 했다. 하지만 미영이가 뒤돌아선 틈을 타 재빨리 섞여 먹은 독약 알약만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작은 약봉투에 따로 분리했다. 미영이가 안 섞은 당뇨약만 조용히 삼켰다. 미영이는 내가 약을 먹은 줄 알고 혈당 측정을 재촉했다. 나는 전날 밤 채취해둔 독약이 섞인 알약을 먹고 재었던 높았던 수치 넘을 315, 300를 말했다. 아이고, 엄마, 왜 이렇게 안 좋아지세요? 의사 말이 맞네요. 더 이상 힘쓰지 마세요. 미영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듯 했다. 나는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몸이 영 안 좋아. 미영가. 밤에 목이 너무 말라서 잠을 못 자겠다. 미영이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믿고 더욱 대담해졌다. 하지만 내 몸은 달랐다. 정향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사흘 3일째 되던 날이었다. 밤의 갈증이 전처럼 심하지 않았다. 부엌에 물 마시러 가야 했던 횟수가 하루에 10번에서 5번으로 줄었다. 숙자 아줌마가 말했던 것처럼 위가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었다. 정향은 정말 기적 같았다. 나는 숙자의 지시대로 매일 정향차를 끓여 마셨다. 정향 프로토콜 5151째. 나는 미영이가 없을 때 내 진짜 혈당을 재봤다. 260, 210이었다. 독약이 섞인 약을 먹었을 때 320, 싸게 미압이었는데 50, 50이 넘게 떨어진 것이다. 특히 숙자가 말했던 대로 정향의 유제놀 성분어알이 인슐린 급증을 막아준 덕분인지 식사 후 혈당이 치솟지 않고 200 초반에서 머물렀다. 내가 그동안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잡히지 않았던 건 그 약이 아니라 미영이가 섞어 넣은 하얀 가루 때문이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숨겨둔 혈당계로 내 몸 상태를 기록했다. 몸은 정직하다. 이 정향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 정향 프로토콜 77일째. 기운이 돌아왔다. 이웃과 수다를 떨고 싶고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을 만큼
활력이 넘쳤다. 하지만 나는 미영이 앞에서 다시 침대에 웅크렸다. 연기해야 했다. 엄마, 상태가 계속 안 좋으시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쉬셔야죠. 제가 내일 오전에 이 집 문제 빨리 처리할게요. 미영이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72.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그녀는 공증 사무실 약속을 잡았다며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모든 게 편안해질 거예요. 72. 시간 뒤에 마무리 지을 거예요. 미영이의 눈은 이미 아파트의 주인이 된 것처럼 번쩍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겉으로는 포기한 늙은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속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72.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이 안에 미영이의 계획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공증사무실 약속 당일 아침. 미영이는 밝은 표정으로 내 방으로 들어섰다. 엄마, 이제 가실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서명만 하시면 돼요. 곧 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김없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미영이가 방을 나가자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숨겨둔 녹음기와 독약 샘플이 담긴 봉투를 챙겼다. 나는 마지막으로 혈당 측정기를 꺼냈다. 정향의 도움과 독성분을 피한 덕분에 내 혈당 수치는 마침내 130 밀리그램 데시리터매로 떨어져 있었다. 의사가 목표로 하던 수치였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수치였다. 나는 이 수치를 공책에 크게 적었다. 미영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나를 부축하려 다가왔을 때 나는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굽이 낮은 구두까지 신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미영이는 당황한 듯 보였다. 미영아, 네가 오늘 이 모든 걸 끝낼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너무 건강해졌다는 사실을 알면 네 계획이 어떻게 될까?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혈당 측정기를 미영이에게 보여주었다. 130. 미영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을 때 나는 오늘 모든 것을 끝낼 참이었다. 하지만 내 뒤에서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예, 아버님. 어머니가 지금 130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무조건 끝내야 해요. 미영이와 사위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계획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 아버님은 누구인가?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법률 회의실 입구. 미영이는 내가 낡은 구두까지 신고 당당히 서 있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미 약속된 시간이었기에 황급히 나를 부축하여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미영이는 걸음을 멈췄다. 여기가 그녀가 예약했던 공증 사무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희게 질렸다. 긴 테이블 앞에는 나를 도와준 숙자 아줌마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 2명이 있었다. 한 명은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내가 고용한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경찰청 소속 김 형사였다. 이게 무슨... 엄마, 저 사람들 누구예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미영이에게서 팔을 거두고 침대에서 연기할 때와는 다르게 허리를 곧게 펴고 회의실 한가운데 당당히 섰다. 이제부터 네가 숨겨왔던 진실을 밝힐 사람들이다. 미영가. 미영이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이미 입꼬리가 경련하고 있었다. 김 형사는 굳은 얼굴로 미영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침묵을 깨고 테이블에 작은 녹음기를 꺼내놓았다. 검은색 플라스틱 녹음기는 이 집안의 모든 위선과 배신을 기록한 침묵의 증인이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미영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목소리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설 때 들었던 초조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예, 아버님. 어머니가 지금 130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무조건 끝내야 해요. 변호사와 숙자 아줌마, 그리고 김 형사 모두 놀란 눈으로 미영이를 바라봤다. 미영이는 자신이 어젯밤 한 행동이 이미 녹음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다. 김 형사가 미영이에게 물었다. 미영 씨, 이 아버님은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13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박경철 씨, 네가 일하는 요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네가 평소 아버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자다. 그자가 요양원 부채를 갚기 위해 이 아파트 2억 5천만 원매를 노렸고 너에게 내 목숨을 도구로 사용하라 지시했지.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미영이가 내 당뇨약과 섞어 먹이려 했던 고운 입자의 하얀 가루 샘플이 담겨 있었다. 김 형사는 봉투를 들어 올리더니 말했다. 이것은 고탄수화물 전분 가루로 당신의 당뇨약을 무력화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여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의도로 사용된 독약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당뇨를 이용해 자연사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미영이는 눈을 질끈 감고 테이블에 이마를 박았다. 나는 미영이가 꼼꼼하게 적었던 노트를 펼쳐 보였다. 이것이 네가 나를 보살핀 기록이다. 내가 320 삭샤스까지 치솟아 갈증에 시달리던 날, 너는 이 숫자를 보며 쾌재를 불렀겠지. 숙자 아줌마가 내 옆으로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준비해온 또 다른 노트를 펼쳐 보였다. 하지만 나는 살았다. 네가 무시했던 전통적인 방법, 정향 프로토콜람 덕분이었다. 나는 7일 동안 미영이가 주는 독이 섞인 약을 피하고 숙자 아줌마가 알려준 정향차를 마셨다. 유제놀 성분이 식후 혈당을 22mg씩 조절해주는 것을 나는 매일 밤 확인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증거를 제시했다. 혈당 측정기였다. 네가 독을 줬을 때 320 다음 2까지 치솟던 수치가 정향을 마신 후 이틀 만에 240 우입40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측정기가 가리킨 숫자는 130, 103범이다. 내 살인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나는 완벽하게 건강해졌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미영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도 그저 살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빚 때문이었다고요. 제가 유일한 딸이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감옥에 보내면 제 명예는 어떻게 되고요. 제 삶을 파괴하실 거예요. 미영이는 흐느끼며 한국 사회에서 딸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호소하며 가족 간의 도리를 마지막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딸의 손을 뿌리치고 미영이의 눈을 단호하게 바라봤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평생 시장 귀퉁이에서 나물 팔아 너를 키웠고 2억 5천만 원짜리 내 집을 지켰다. 너는 2억 5천만 원 때문에 나를 내 손으로 죽이려 했다. 네가 내 약에 독을 타기 시작했던 그날 나의 딸 미영이는 이미 죽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김 형사는 미영이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희영 씨 가중살인 미수 및 노인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영이는 끌려나가면서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돌렸다. 뒤이어 요양원 소유주 박경철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률회의실에는 김 형사가 나간 뒤 잠시 침묵만이 감돌았고 변호사는 모든 서류에 무효 도장을 찍으며 사건을 종결했다. 나는 비로소 숨을 깊게 내쉴 수 있었다. 미영이는 법정에서
어머니를 상대로 폐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노인의 취약한 건강 상태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하려 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5, 3보, 연벌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복역 기간 내내 3억 원폴의 위자료를 내게 지급해야 했고 간호사 자격증은 영구 박탈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영이의 사위는 그녀와 이혼을 진행했고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상속 권리는 물론 평생 쌓아 올린 사회적 명예와 직업적 지위까지 모두 잃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영원히 고립된 채 이름이 폐륜 범죄자로 지역사회에 기록되었다. 미영이의 배후였던 요양원 소유주 박경철 또한 살인교사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영이는 오늘날 경기도 화성교도소에서, 박경철은 안양교도소에서 각각 복역 중이며 가족 누구도 그들을 면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줬던 모든 것을 되찾고 나아가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제 내가 77살, 살이 된 지 2여 년이 흘렀다. 그날의 악몽은 완전히 끝났다. 매일 아침 나는 5시 반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아파트 주변 공원을 40분 동안 힘차게 걷는다. 더 이상 숨이 차거나 목이 마르지 않는다. 나는 42알에 킬로그램차를 감량했고 혈당 수치는 안정적으로 110, 밀리그램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280, 580에서 320, 300얌을 넘나들던 수치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정향차와 식단만으로 건강을 지킨다. 나는 내가 평생 땀 흘려 얻은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정향 사랑방, 딩샹 사랑방 이라는 노인 건강자립센터로 개조했다. 미영이에게 받은 위자료 3억 원 중 남은 돈과 아파트 가치를 합쳐 이곳에서 나는 숙자 아줌마와 함께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정향 프로토콜을 비롯한 전통 건강 지식을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라며 걱정했던 손주들은 이제 내 가장 든든한 조력자다. 손자는 정향사랑방의 홍보와 행정 업무를 맡고 있고 손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건강한 식단을 교육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은 단순하다. 정향차 마시기, 발 마사지로 혈액순환 돕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녀의 감시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지키기다. 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이웃 노인들, 자녀의 학대, 방임, 금전적 착취에 시달리는 수많은 어머님들, 이곳을 찾아왔다. 71, 살에 내가 건강하게 일어선 모습은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었다. 나는 72, 새의 나이로 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미영이와 박경철이 나를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힘을 발견했다. 미영이가 그토록 탐냈던 아파트의 가치가 내가 이제 매일 아침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건강과 지혜의 가치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숙자 아줌마와 함께 200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을 도우며 나는 비로소 평화롭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것일 한가운데서 나는 새로 만든 정향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슬픔이 아닌 평온함으로 빛났다. 내가 잃을 뻔했던 것은 고작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음을 안다. 미영이는 내가 병에 져서 죽을 것이라 계산했다. 나는 정향 한 봉지와 용기 덕분에 살아남았고 이제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생명을 선물하고 있다. 나의 딸은 나를 도구로 죽여 2억 5천만 원을 챙기려 했다. 내가 찾은 가장 완벽한 복수는 독이 아닌 정향 한 잔과 함께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